안녕하세요. 폴란드의 연대 노조의 한계와 허론에 대해 발표할 2학년 A반 19번 이윤채입니다. 솔리다르노시티 운동, 즉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은 1980년대 초 노동조합이 이끈 폴란드의 자유화 운동입니다. 자유노조 운동의 결과로 폴란드의 원탁회의에서는 자유노조를 합법화시켰고 언론의 자유보장, 자유선거, 대통령제 등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자유선거에서 연대노조 측이 승리하면서 비공산 정권인 폴란드 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솔리다르노시티 운동은 폴란드가 중동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민주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1980년대 폴란드 공산정권 당시 일어난 자유노조 운동이 공산주의 체제 변혁과 자유민주주의 고양에 크게 기여한 사실을 회고했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자치노동조합 연대를 중심으로 연대노조의 성립 과정을 알아보고 연대노조의 사회주의 붕괴 후의 추락 원인, 연대노조의 실천적인 교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노조 성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80년 폴란드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아넣었던 정부의 식료품값 인상 발표였습니다. 이미 전에도 세 차례 고기값 인상과 월급 인하 조치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었던 적이 있었는데 80년 노동자 파업은 더 큰 규모로 전개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즈음 그단스크에 위치한 레닌 조선소에서는 한 노조 간부의 해고 사건이 겹쳐져 파업이 격렬해졌습니다. 8월 15일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임금 인상 정도였었고 레닌 조선소의 사용자 측이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자 당시 파업을 주도하던 바웬사는 파업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지도부에게 파업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파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밀려 바웬사는 파업을 계속할 것을 선언하게 되었고 8월 16일부터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자유독립노조를 인정하라는 정치적 요구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간의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약 400개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19인의 대표로 구성된 사업장 간의 연합파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것이 연대노조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요구의 성격이 정치적으로 변하면서 연대노조가 자유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의 자유는 연대노조가 내용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조를 지향했던 것을 내포하는데요.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정치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노조 운동의 결과로 1989년 6월 자유선거에서 연대노조 측이 승리하면서 비공산 정권이 출범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사회주의 사상이 무너진 후 연대노조는 급추락하게 됩니다. 바로 연대노조의 정치적 결집력 결여가 연대노조를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대노조는 다양한 지향과 목적을 가진 정치그룹의 연합체였는데요. 한마디로 연대노조는 확실한 정치적 전망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대노조의 추락 원인인 정치적 결집력 결여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와 비슷한 유사성을 보여서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레지스탕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레지스탕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하여 점령된 유럽 국가에서 일어난 비정규 저항운동을 주로 의미합니다. 원래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벨기에를 점령하고 그 후에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독일군이 프랑스 본토 내부로 들어오자 정부는 시민들로 구성된 저항군을 편성하여 교외 지역에서 독일군을 맞아 대항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민병대였으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비시 프랑스 정부를 세우면서 레지스탕스의 주역은 비시 프랑스에 반대하는 반나치주의자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살펴볼 때 먼저 폴란드의 연대노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연대노조의 주적은 전체주의 정권인데요. 구사회주의 체제 시절에는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결집이 가능했으나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연대노조는 주된 적이 없어진 셈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가 나치에서 해방된 후 여러 정포로 갈라지는 과정과 유사한데요. 레지스탕스 역시 나치 권력이라는 주적이 명확하던 시기에는 공산주의자나 우파 민족주의자인 드골주의자들이 단결할 수 있었으나 주적이 사라진 후에는 정파의 난립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파의 난립은 연대노조의 내분을 가져왔고 점차 결집력을 잃어갔습니다.
연대노조의 큰 규모와 달리 정치적 결집력의 결여는 체제 붕괴에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나 체제 건설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대노조의 몰락은 우리에게 정치적 결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폴란드 연대노조는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결정적인 한계점도 있지만 몇 가지 실천적인 교훈도 줍니다. 그중 전치 세력화에 있어 노조의 역할과 운동에서의 지식인 노동자 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노조의 출발점은 노동조합이었으나 광범한 민중의 지지를 얻으면서 사회운동으로 진화했고 이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는 쉽게 정당으로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1989년 자유선거의 주역은 40여 개의 정치 세력 연합인 연대선거동맹이지만 이 연합체를 이끄는 중심 세력은 연대노조였습니다. 약 170만 명의 노조원을 확보해 정당운동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대노조는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치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연대노조 운동에서의 지식인 노동자 연대인데요. 폴란드 사회운동사에서 지식인들이 민중운동을 주도해온 것은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의 연대노조 운동 참여는 연대노조 운동이 이론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비록 사회주의 몰락 후에는 지식인들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분열이 가속화되긴 했지만 연대노조 운동은 지식인 노동자 연대의 성공적 모델로 기록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사회 변혁 과정 중에서 주도적인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모습을 새로 발견할 수 있어서 유익했고 그 주체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